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역사학과에서 조선시대를 전공하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박경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할 강의는 조선시대 그 지방행정 체계 및 자치조직 향약에 대해 성격에 대해서 하고요. 조선시대 지방체계는 관찰사는 뭐 여러분들 요즘 도시사회 비견되니까 다 아실 거고, 그 밑에 수령이 이제 국왕의 대행자로서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다 갖게 되는, 예전에 그 수령은 부사가 있고 도부사가 있고 현령이 있고 현감이 있고 그 직급에 따라 그 규모에 따라서 다양합니다만 이걸 다 통틀어서 국왕의 대행자인 수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령의 그 임무가 농상성, 농사나 뽕나무 농사 이런 것들을 성하게 한다거나 인구 중에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업무, 학교형,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키는 유교적 그 교육을 시키는 것, 군정수해서 군기 관리 등을 정비하는 것, 그다음에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 사송간에서 송사를 간단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간할식이라 그래서 나쁜 그 향리들, 이런 간악한 향리들을 없애는, 이 7가지가 수령이 해야 될 기본 임무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향리가 있어서, 향리는 행정 실무를 보좌하고, 이 향리들은 세습적으로 그 아전지가 가문별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요즘 우리가 아는 그 육방이죠. 이방, 호방, 예방, 공방하는 이런 향리 조직이 있습니다. 요게 국가에 대한 기본적 조직입니다. 국왕을 통해서 수령을 통해서 향리를 통해서 모든 지방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거와 별개로 조선시대는 상당히 지방자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와 다르게 예전에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그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이 나눠지는데, 지배계층인 양반 사족들이 있는데 양반 사족한테 그 국가 행정 체계의 파트너로 상당한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양반들이 자치기구가 조선전기에는 유향소라는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향소라는 기구는 조선전기의 수령들을 견제하는 이제 기구가 되는데, 이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수령권, 국왕의 중앙 집권적 체제가 강화되면서 수령권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수령의 행정 보조 업무를 띄게 되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제지사족들이 움직이는 향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향회라는 조직이. 이 향회는 요즘 말하면 지방의회입니다. 하지만 그건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고 양반 사족 중에 사족들이 투표로서 뽑아 나가서 향회의 향원이 됩니다. 이 향원이 요즘 말하면 지방의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측면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제 우리 역사 속에 알려지고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이 사람들의 그 명단, 이 사람들이 있는 그 지방의회 의원 명단을 향안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조선시대의 그 가장 수령의 이제 큰 임무가 결국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조용조입니다. 그래서 조는 우리 토지세니까 10분의 1, 소작의 10분의 1이니까 그건 뭐 자동으로 정해지고, 용은 이제 16세에서 60세까지는 군역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뭐 정해지니까 이제 향리들 정도 선에서 다 걷어대는데, 제일 마지막에 조용조가 있습니다. 이 조가 공물입니다.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바치는 거죠. 말하자면 상주, 요즘은 상주에 꽃감이 많이 나니까 상주는 꽃감을 뭐 1000가마를 바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지역마다 특산물을 바치는데 이게 공동체 납입니다. 온 마을에 떨어지기 때문에 각 마을의 리별로 동리별로 나눠서 이제 걷어서 가는 건데, 어느 동에 얼마를 내느냐, 몇 가마를 내느냐, 몇 가마만 내느냐는 거를 바로 양반 사족들의 조직인 향회에서의 좌수 별감, 나중에 이게 향청이라 그래요. 향청의 좌수 별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조금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지방 통치 체계를 보면 도표에서 보듯이 수령, 향리, 면임, 리임을 통해서 가고, 향촌 지배는 통치는 국가의 통치고 사족들은 이제 지배라고 표현했습니다. 향촌 지배는
제지 이 사족들이 향회를 통해서 조선 후기에는 향청을 통해서 자치적인 일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천 자치의 기구나 그 조직으로는 임난 이전 16, 17세기 이때는 제지 사족들이 향규라는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동단위에는 동계라는 조직이 편성되어 있었고, 동 밑에 자연촌라고는 촌계라는 이 상천민들 간의 상호 부조하는 이 조직이 그 하부 구조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세기까지 이 사족들한테 향천 자치 이 기를 어느 정도 맡겨놓으니까 이 당쟁이나 이런 것으로서 많은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수령들이 직접 앞장서서 향약에 장을 댑니다. 이 전체 다 이 자치 조직을 이제 향약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향천 약속의 줄임말이니까. 18, 19세기에는 수령이 직접 향약에 대한 허가를 수령을 통해서 받아야지만 시행되고, 수령이 향약장이 되기도 하고, 그 밑에 촌계 동계를 편입해서 지방 행정 체계를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자치 조직의 향약의 성격을 크게 네 가지로 저는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지사족들 간의 향천 지배 규약이자 조직인 향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계. 이제 이 향규는 9년 단위 전체고, 그건 자기들이 거주한 동단위의 동계로. 그다음에 이제 그 수령이 들어가는 그 직접 행하는 주연 향약으로. 그다음에 상천민들 간의 상호 부조적인 그 자연 마을의 30%에서 50% 단위의 자치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촌계 네 가지로 이것을 자치 조직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 네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조선 후기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되겠는데요. 향규란 조직은 그 고려말 조선 초기가 됐을 때는 이 고려말의 향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성계와 손을 잡고선 신진 사대부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양 지방에 있었던 향리는 수령 밑에 있던 향리 집안은 그냥 향리가 되고, 이성계 구대사 집단과 손을 잡아서 중앙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사족이 되죠. 양반 사족이 됩니다. 이제 사대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100년 지나니까 고려시대 때는 같은 향리 가문이지만 조선이 만들어지고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중인인 향리와 중앙에 올라가 중앙 벼슬을 통해서 양반 가문인 사족이 이제 갈리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에 이 향규란 걸 만들어 가지고 향리들을 사족에서 배제시키는 이제 이런 규약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나가게 되고, 이 조직이 처음에 이제 유양소가 됐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서 조선 후기에는 이제 향청 조직으로, 향청이라는 이름으로 수령권 휘하로 내려가게 된다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 16세기 이후부터는 양반과 중인층의 확연한 구분에 따라 이제는 같은 토성이면서 향리와 사족과는 별개의 신분으로 천시하였고,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자행해오던 훈구 세력과 이들의 하수인인 이족이 사림에 의해 향천 사회에서 세력을 잃어갔고, 동시에 제지 사족은 사족 중심의 향천 지배 운영 원리 향규를 제정해서 향천 지배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그 퇴계 선생의 향약을 정확하게 말하면 예한 향림 약조인데, 이게 어느 의미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서구에서는 그 귀족들 뭐 노블레스 오블레주라 그래서 귀족들이 대접을 받는 대신 그 자기 지역에 있는 그 농민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이런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레자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느냐 하면 그거 있습니다. 바로 퇴계 선생이 만든 예한 향림 약조가 그겁니다. 이 예한 향림 약조는 중국에서 들어온 그 여시 향약과는 별다르게 우리 사족들 스스로 만든 것으로, 이 사족들이 하층민들을 토색질하면 안 된다, 괴롭히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만든 것이 예한 향림 약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퇴계가 살던 시절에는 그 기성 양반들에 의해서 반발에 의해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후기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 향약이 이 태계 예한 향림 약조에서 그 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제지사적인 경제적 기반의 붕괴와 그들의 기반이었던 유황소 향안이 소실된 상황이나 그 향사당, 향안의 중수, 자기들의 그 명단록인 향약 동계 실시 등으로 사적 중심의 향천 지배 질서를 임난 후에도 꾸준히 기득권을 유지해가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안변도무 향청 직임의 그 명단인데요. 이건 저만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구한 고문서로 논문을 썼던 건데요. 48년에 안변에서 있던 조직인데 좌수 밑에 호방향소, 예방향소, 공방향소, 부창향소 해서 이 좌수가 양반 좌수가 육방 조직을 전부 다 관장을 하게 되는 이런 그 향청 조직을 제가 고문서를 통해서 찾게 됐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양반이 그 군 현 단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조선 후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제 동 단위에서의 영향력을 이제 갖게 되는 축소되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이 동계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임난 전에는 양반 중심의 그 동계에서 양반들끼리 부조하던 것이 임난 이후의 어려움 속에서 하층민을 자기들이 하는 동계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계와 하계를 합친 이런 동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임난 이후는 출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중반쯤 오면은 동계는 원래 농민의 촌락 공동체 조직인 촌계, 하계를 사적 조직으로 흡수한 것이므로 이 하민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적 중심의 신분 질서와 부세 운영에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 공동 체계, 공무를 걷게 되는 공동 납제에서 그 위치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계에서 이제 촌계 조직으로 다시 독립성을 갖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향규와 유황소 조직을 통해서 9년 단위의 통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동계 조직을 통해서 양반이 상하 합계를 통해서 양반 중심으로 나가고, 그 밑에 하부 조직에 있던 총계는 총계대로 또 상천민들끼리의 상호 부조적인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게 남원의 대반 향약소인데, 이것은 그 사족들이 그 향교에 출입하는 사족들이 향약을 시행하던 대방 향약소가 지금도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남원에 가면 양사제라고 그 양반 자제들을 과거 시험 공부하는 그런 건물과 대방 향약소가 거의 뭐 유일하달까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남원을 또 용성이라고 불러서 용성 향안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용성의 향원들의 그 명단입니다. 이 향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끼리 투표를 통해서 엄격한 신분적 차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인 임실 지역도 향안이 있어요. 이거 다 제가 구입한 건데, 전국적으로 이런 향안이 똑같이 다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 사족이 있었던 조직에는 저는 이 향안이 있었고, 향안을 통해 운영하는 향회 조직이 다 존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향회는 양반만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밀양, 경상도 밀양에도 이 밀양 향안이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제향교 후라 그래서, 향규라는 용어가 제가 그냥 쓰던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이 쓰던 그 내용이 자암집 문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향규 다음에 향약 정규에서 그 4대 강목의 이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효 하는 이런 네 가지 큰 대목에, 이건 중국의 여시향약의 영향을 받은 향약들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양반 중심의 자치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말하는 자치는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 위에는, 앞에는 양반들 간의 규약 내용이고요. 아무리 바빠도 그 양반들 하는 거 한번 하면
대처첩 이래라. 처와 첩을 대하는데 양반들이 예로서 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저 향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 조선시대 선비들은 그래도 이 부인이나 첩한테 반말 안 했어요. 다 존댓말 썼던 거. 이런 내용까지도 향약에서 규제를 하니까 이거는 아주 무서운 말하자면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 관습법으로서 아주 무서운 규약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염치가 없이 이 선비의 풍모를 훼손시키는 자 이거 다 처벌이다. 그 다음에 강한 것을 믿고선 약자를 괴롭히는 자도 처벌받고 이거는 이 경국대전에 이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자율적인 규범인데 이게 상당히 무서운 이런 법에 속합니다. 심지어는 이 모임 자리에서 편하게 뒤로 등을 기대고 앉는 자, 떠드는 자 다 처벌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기 하인약조라고 저기 나오거든요. 하인들은 또 따로 별도로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부모를 복량하지 않고 말하면 빌어먹게 만드는 자, 길거리에서 요즘 말하는 노숙자 만드는 자 이런 자들은 우리 향약에서 처벌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욕하고 때리는 자.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사람 사이는 똑같습니다. 형제간에 불화하는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설명 못 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사족들에게 향해를 통한 자치는 그대로 맡기되 직접 세금을 걷는 거나 행정적인 측면 뭐 이런 측면까지 다 사족들한테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 18세기 되면 수령이 직접 지배하는 주연향약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쨌든 그 주연향약의 성구는 율곡을 들을 수 있습니다. 향약이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이유는 시행했다 말았다 하는 시행의 일관성이 없었다. 마을마다 총계가 있으나 관권의 뒷받침이 없어가지고 범법자가 생겨도 징계할 수가 없으므로 효과적으로 시행이 안 됐다. 그래서 주연은 면은 리를 이런 식으로 감독을 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원래 율곡 선생이 벌써 1560년 경에 그 청주에서 서원에서 시행했던 향약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18세기에 이제 주연 향약이라는 것이 수령 중심으로 만들어져 나갔습니다. 말하자면 양반들한테는 향회를 통해서 교화, 유교적 이념에 의한 예의 염치를 아는 사람들로 만드는 교화를 맡겼다면 행정은 이제 수령이 맡고 하는 그 교화와 행정의 이원화는 이제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만 그 사족들보다는 수령의 영향력이 좀 강해되는 이런 강해져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시행하기가 제대로 이제 반발받거나 어렵게 된 것은 중앙의 위정자들은 향약에 대한 상소에서 보여주듯이 귀촌 노주의 명분을 흔들고 상한이 양반을 능욕하고 이 지주를 쫓아낼 묘방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향약만 내세워 가지고 이 유교적 이념에 의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중앙 위정자들은 향약으로 대처하려고 그랬지만 실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약 연구를 대학원에 와서 10년간 해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향약은 상호부조 서로 도와주고 하던 이런 향약이 아니고 양반 제2사족이 하층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이런 성격의 향약으로 남아있고 이것은 문서로 남아있어요. 문집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던 서로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하는 이런 농촌 공동체에서 생활 공동체 속에서의 이런 서로 돕고 사는 문화는 없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회의를 갖게 됐죠. 근데 이 나중에 찾아보니까 총계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상천민들 기층민들은 이게 관습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기 때문에 부모한테 불의하면 내쫓는 거예요. 공동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부실을 안 빌려주고 이 관습법이라 문서를 남기지 않은 거예요. 문서를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운 연구를 진척시키기 어려운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걸
가지고 세 가지 기능이 촌계에 있구나. 이건 양반은 관여 안 해요. 상천민들끼리만 제일 마지막 그 자연 촌락에서 만든 것인데, 첫 번째 보니까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정월 대보름 마을 구서 수행하는 사신 공동체, 자기들 마을의 수호신에 대한 제사, 장승, 소대, 뭐 당산, 굿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농사 질 때 모신기 할 때, 모내기 할 때 둘의 공동 노동조식, 각 집집마다 한 사람씩 각출해서 농사를 지어주는 노동 공동체 조직. 세 번째는 좀 전에 말했듯이 서로 이웃 사람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 생활 공동체 조직,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